빅데이터로 보는 미래.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가 안내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강하셔서 좀 바쁘시겠어요. 뭐 예, 오늘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긴 방학 좀 그리우실 것 같아요. 방학은 늘 짧죠. 그렇죠. 자,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은 방학 없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빅데이터에 관한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빅데이터 시대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여론조사요. 예. 빅데이터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빅데이터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통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네. 문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네. 그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년 5월이었죠. 영국 총선이었는데 네. 영국의 8개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어떤 박빙승부를 예측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수당은 331석, 노동당은 232석. 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났던 거죠. 그다음에 금년 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리스의 총선에 있어서도 급진자파 시리자가 뭐 압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네. 사실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2012년 미 대선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재선 시에 사실 네. 롬니 후보에 굉장히 뒤처지는 것, 한 7%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만 실제로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7%포인트 앞서면서 여유 있게 또 재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오면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네. 빗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대선 총선 때도 보시다시피 뭐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또 여론조사 더불어서 예. 그것조차 잘 맞지 않는 거를 많이 이제 우리가 목격을 하곤 하는데, 근데 사실 전통적인 어떤 그 통계 기법 이 예. 굉장히 IT도 발전하면서 뭔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화를 했을 텐데 예. 왜 자꾸 이렇게 예측 결과들이 빗나가는 걸까요? 우선 그 여론조사의 어떤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네.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여론조사가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뭐 1936년이었어요. 1936년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지라고요. 그때 미국의 굉장히 그 아주 신뢰성 높은 여론조사 기관이었는데 네. 1,000만 명에게 엽서를 보내요. 그래서 한 737만 명 정도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응답받은 결과를 분석을 해서 공화당의 랜던 후보의 승리를 예측을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요. 네. 단 5천 명만 조사를 하죠. 한 집단이 5천 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즈는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예측을 했지만 네. 갤럽은 오히려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237만 명의 응답을 받고 분석을 한 결과는 사실은 빗나갔고 네. 갤럽 5천 명만을 대상으로 했던 갤럽의 여론조사 네. 결과는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그 이전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그런 여론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터리 다이제스트는 어떤 우를 범하냐면 그러니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 접근을 했어요. 뭐 전화번호부라든가 동창의 명부, 네. 자동차 소유주의 명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유계층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공화당이 예상을 점쳤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수의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였지만 네. 1936년 이후에는 네. 그 인구 전체의 어떤 대표성을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는 표본을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확보하느냐가 주요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근에는 이제 엽서가 아니라 주로 전화로 이제 여론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전화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60에서 80% 정도가 대부분 응답을 거절합니다. 맞아요. 저도 예. 귀찮아서 끊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네. 텐데 그래서 표본을 아무리 이제 정확하게 추출을 해놔도 네. 그 표본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또 IT가 발달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두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네. 모바일 통해서도 여론조사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 주체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누가 어떤 의견을 표현을 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의사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노출의 오히려 우려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론을 읽어내는 데는 IT의 발전이 조금 더
네, 어려움을 주고 방해가 있지 될 수 않나 하는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제 표본을 이제 우리 추출하는데 거기에 대표성이 항상 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왜 또 여론조사가 그렇잖아요. 누굴 뽑겠냐, 예.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게 예. 되게 직설적인 질문인데 사실 그 마음을 읽는 데이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정확히 보셨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름 과일 중에 뭐 수박, 참외, 복숭아, 포도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근데 사실 내 마음속에는 딸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딸기는 질문에 포함이 안 된 네, 거예요. 네, 물론 네. 또 제가 이 말씀드리면 딸기가 여름 과일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여름 과일이죠. 이제 네. 하우스 재배해서 그래요? 겨울에 나오긴 하는데 네. 몰랐어요. 겨울 이게 모르셨죠? 예, 예, 겨울에만 딸기는 먹어봐서. 원래 여름 과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듯이 네. 이 질문 자체가 이런 직설적인 질문 자체가 질문을 하는 사람의 어떤 사고의 틀에 맞춰서 주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의도된 예, 질문들이 그렇죠. 응답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재밌는 걸 보면 그 요즘 이제 창업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직설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한 질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굉장히 험한 비포장 도로를 만났을 때 네.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 피해가 덜하도록 천천히 운전한다고 대답을 하는데 근데 기업가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빨리 운전해서 그 구간을 빨리 벗어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 약간 그럼 기업가적인 저 뭔가 이렇게 그 상황을 좀 벗어나는 좀 진취적인 방법을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전의 어떤 직설적인 질문보다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SNS를 통해서 놔두는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네. 문장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여러 유효한 상관관계를 찾아놓으면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직설적인 질문이 아니라도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여론조사를 해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제 어린 아이한테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고모가 좋아 그러면 그냥 그 끝 단어를 얘기한대요. 고모. 그럼 예, 반대로 예. 고모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그럼 아빠.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전화로 1대1로 이제 묻는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 본능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건가를 좀 이렇게 그때 좀 느꼈던 하나 사례인데요. 예.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면 향후 여론조사는 좀 다른 형태로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전통적인 여론조사 방법엔 좀 그렇죠. 오류가 많다는 게 좀 이제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고 네. 그 인구의 어떤 그 대표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표본 확보에보다 신경을 썼다면은 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방대한 그런 비정형화 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변 추출에 너무 이제 집착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인구 전체가 사용하는 뭐 SNS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우리가 추출을 해서 네. 거기에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여론 분석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좀 우리 빅데이터 여론조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좀 이렇게 맹신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특히 정치와 관련돼서 맞습니다. 이게 뭔가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자꾸 어긋나요. 예.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의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선거를 통해서 주로 확인을 네. 하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종대왕이 1430년입니다. 네. 토지 세금제도 맞아요. 이제 공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국민 여론조사를 처음 알고 실시했죠. 계시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7만 3천 명 엄청난 거예요. 그쵸. 그 당시에 대단한 그런 거죠.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가가호호 다 방문하면서 했죠. 예, 백성의 한 3% 정도를 네.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종대왕의 좀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이제 단지 그런 여론조사를 우리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활용하기보다는 네.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맞아요. 좀 맞아요. 읽어내는데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정말 숫자 통계로 현혹시키지 말고 정말 우리도 그런 어떤 진실에 속지 않는 좀 안목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정답.